띠링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배달원이 왔습니다. 스시 마싸 배달입니다. 며느리 유미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왔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 비싼 거 시켰어요. 큰 보냉백에서 고급스러운 포장의 초밥들이 나왔습니다. 연어, 참치, 성게알, 도로. 보기만 해도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세트에 8만 원이에요. 명동 유명한 데서 시켰어요. 유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초밥들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와 손자 지훈이 목까지 세심하게 나눠 담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라면 괜찮으시죠? 유미가 미안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생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생선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자식들 먹으라고 일부러 엄마는 생선 안 좋아해라고 말했던 건데 그게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엌에서 라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8만 원짜리 초밥 옆에 500원짜리 라면. 이것이 제가 받은 대접이었습니다. 서울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러 3시간 넘는 시외버스를 타고 왔는데 돌아온 건 무관심한 시선과 단촐한 라면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제 가방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거액의 재개발 보상금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순옥입니다.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농사를 지으며 두 아이를 키워낸 평범한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들려드릴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태준이 35, 서울 대기업 근무, 아파트 거주. 둘째, 소영이 33, 미혼, 공장 근무, 작은 원룸 거주.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20년 전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되던 9월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논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이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웃 아저씨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쳤을 때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태준 엄마, 큰일 났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시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남편은 그렇게 40의 나이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태준이는 겨우 15살, 소영이는 12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주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 결국 뒷산밭 일부를 급히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땅이었는데 팔면서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땅값이 많이 싸서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부동산 중개업소 아저씨의 말이 가슴을 후볐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태준이는 반드시 대학에 보내고 소영이도 하고 싶은 공부를 시키겠다.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남의 집 품팔이를 나가야 했습니다. 벼 베기, 고추 따기, 마늘 심기. 힘든 일이면 뭐든지 했습니다. 하루 품가 3만 원. 많이 받는 날도 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집은 30년 된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샜고
겨울이면 연탄 보일러로 난방을 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아직도 재래식이었고 목욕탕도 따로 없어서 겨울에는 정말 춥고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순옥이 엄마 홀로 어떻게 애들을 키우나? 차라리 시집이나 다시 가지. 어린 것들,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꼭 대학 보내자. 똑똑하니까 서울 가서 공부해도 될 거야. 품팔이에서 돌아와서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반찬이 변변치 않아도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습니다. 태준이가 엄마 김치찌개 맛있어 하고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엄마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하고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손등이 터져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도 참았습니다. 제 옷은 몇 년째 같은 것만 입었고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매고 또 꿰매서 신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이 엄마 새 옷 좀 해 입어. 애들도 보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옷보다는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하잖아요. 태준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내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지만 기숙사비며 교통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엄마가 뭐든지 해줄게. 엄마, 저 알바라도 할까요? 친구들도 다 하던데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소영이는 오빠가 고등학생이 되자 더욱 철이 들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엄마가 품팔이 나간 사이에 빨래도 널어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텨냈습니다. 태준이가 대학에 갈 때도 군대에 갈 때도 취직할 때도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소영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태준이 대학 등록금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소영이 졸업식 날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영아. 너도 대학 보내주고 싶었는데 오빠 학비 때문에. 소영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빨리 취직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두 아이 모두 원하는 공부를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드디어 태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태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유미라는 여자와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군요. 상견례 장소는 서울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갔지만 유미 부모님들을 보니 위축되었습니다. 너무 잘 차려입으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엄마입니다. 유미 아버지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유미 부모님들은 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에게만 관심을 보이며 회사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가 행복해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부 결혼 후의 태준이. 결혼 후 태준이는 아파트를 얻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다며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얼굴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며느리 유미와 함께 오면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딸 소영이만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러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농사일로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는 제 이야기를 잊지 않고 칼슘제며 오메가3 같은 영양제들을 사다 건넸습니다. 얼마 안 되는 딸의 월급을 알고 있기에 한사코 거부해도 딸은 집에 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용돈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무리하지 말고 몸 잘 챙기세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10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대문 쪽으로 나가는데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재개발 사업 시행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재개발 보상협의 요청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있는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지 보상금 51억, 건물 보상금 2억, 총 보상금 53억.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지? 53억이라고?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53만 원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억 원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바로 옆집 이장 아저씨 댁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아이고, 태준이 엄마.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이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저한테 이상한 서류가 왔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장님이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네. 재개발이 뭔가요? 태준이 엄마네 땅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나 보네. 이거 대박이야. 이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일대가 도시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이주를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금액이 맞는 건가요? 53억이라니. 맞는 것 같은데?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잖아. 순옥이 엄마는 땅도 넓으니까 이 정도 나올 수 있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장님 댁 마루턱에 주저앉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큰 돈을 받는다고요? 그럼 이제 부자 됐네. 아들 며느리한테 자랑할 만하겠어.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재개발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총 200가구가 이주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개별 토지와 건물 평가를 통해 산정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정말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받을 보상금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척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전화한 건 남편의 외사촌인 동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살면서도 그동안 제가 어려울 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거기 재개발 보상 받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하던데. 50억이 넘는다면서요? 대박 나셨네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들 때는 싸늘하게 굴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한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아이고, 이제 걱정 없겠네요. 우리도 언제 한번 뵈러 가야겠어요. 그동안 10년도 넘게 얼굴 한번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뵈러 오겠다니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인 명숙이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명숙아. 언니, 그런데 보상금 받으면 어디다 쓸 거야? 혹시 투자 같은 거 생각해 봤어? 벌써부터 제 돈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동안 명절에도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투자 얘기까지 꺼내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아, 그렇지 쉽게 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나랑 상의해 내가 좋은데 알아. 이런 식으로 며칠 사이에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이 줄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들 축하한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참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고생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돈이 생긴다니까 갑자기 친척 행세를 하려고 하네요. 이웃집 할머니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태준 엄마, 이제 부자 됐네. 아이고, 부럽다. 언제 한번 좋은 데 가서 밥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홀로 어떻게 애들 키우나 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한 태도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보고 판단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모습은 안 보고 오직 돈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식들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요? 생각해보니 태준이가 첫째 아들이니까 먼저 알리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큰 돈에 대해서도 더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태준이에게 직접 가서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전화로는 너무 성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봤습니다. 몇 년 전 소영이가 어버이날에 사준 베이지색 꽃무늬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서는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니 정말 괜찮았습니다. 나름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옷 입어보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서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재개발 보상 서류까지 태준이에게 보여주려고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하니 역시 번화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태준이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가려고요. 저는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지금 아파트 앞에 와 있는데. 엄마, 갑자기 왜 서울에?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지금 올라가도 돼? 아, 네. 저는 아직 회사라서 집에 가면 유미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태준이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며느리 유미 목소리였습니다. 유미야,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어머님, 잠시만요. 문이 열렸을 때 유미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들어가도 돼? 아, 네, 들어오세요. 유미는 제 뒤를 따라오며 시계를 보더군요.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하는데 뭔가 빨리 가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큰 소파에 대형 텔레비전, 깨끗한 바닥까지 시골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미 어머니도 와 있더군요. 딸 집에 놀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했지만 유미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미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돈과 가까워지고 싶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래 걸어서 무릎이 아파서 사돈이 앉아있던 소파 끝에 살짝 걸터 앉았더니 유미가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미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유미야, 소파 커버 세탁해야겠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가 더러운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깨끗이 씻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왔는데 마치 제가 소파를 더럽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8살 손자 지훈이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반가워하며 뛰어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군요. 할머니, 얼굴 왜 이렇게 까매요? 그 순간 사돈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농사일로 햇볕에 타서 까맣게 된 얼굴을 손자가 그렇게 대놓고 말하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유미가 쿡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원래 좀 그래. 지훈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그 말투에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교양 없고 촌스러운 시골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나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도 이런 취급을 받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방에서 보상 서류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서류만 보여주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야. 그런데 유미가 또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지훈이 학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태준 씨는 8시쯤 들어올 거예요. 완전히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럼 태준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 유미와 사돈 어머니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뭐 그러세요. 그런데 정말 오래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릴게. 유미는 지훈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안사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 있다 와요. 애 학원 보내고 올게요. 그러고는 저를 혼자 거실에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사돈이도 함께 나가더군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큰 소파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고급스럽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있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셨네요. 전혀 반갑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반갑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태준아. 오랜만이구나. 네.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세요? 연락이라도 주고 오시지.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아들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좋은 소식이요? 태준이가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때 유미가 돌아왔습니다. 사돈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여보, 왔구나. 어머님이 오셨어. 유미가 태준이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봤어. 태준이도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서 별로 일할 거 없으시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고 1년 내내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쉽게 말하다니. 아들이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껏 뒷바라지했더니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농사일도 쉽지 않단다. 아, 그래도 시골은 여유롭잖아요. 서울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태준이는 저의 고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가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더군요. 저녁 시간이 되자 유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오늘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동. 스시 마싸 배달입니다. 유미가 반갑게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왔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 비싼 거 시켰어요. 큰 보냉백에서 고급스러운 포장의 초밥들이 나왔습니다. 한 세트에 8만 원이에요. 명동 유명한 데서 시켰어요. 유미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식탁에 초밥들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와 지훈이 목까지 세심하게 나눠 담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유미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라면 괜찮으시죠? 미안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생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우리 어머님 생선 안 좋아하셔. 라면 좋아하시거든. 태준이의 한마디에 저는 그야말로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사실 생선도 초밥도 좋아합니다. 자식들 먹으라고 아까운 생선은 젓가락도 한 번 못 대고 엄마는 생선 안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태준이는 정말로 제가 생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바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급하게 라면을 끓여 먹곤 하던 저를 보며 엄마는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유미는 이미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아들을 뒷바라지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무척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아무도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회사 얘기만 하고 유미는 지훈이 사교육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유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은 사교육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애들 사교육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거든요.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무식한 시골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때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늦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세요. 마지못해 하는 말투였습니다. 하루만 재워줄 테니 오래 있을 생각 말고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작은 방에 이불 깔아드릴게요. 유미가 말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에 누우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도 몰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전히 재개발 보상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 돈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해야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서류를 보여주면 태준이의 태도가 바뀔까요? 돈 때문에 갑자기 친절해지면 그게 진짜 효도일까요?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그 웃음에 끼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따돌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몰랐던 건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들과 실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도록 태준이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찍 거실로 나가니 유미가 바쁘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히 토스트랑 커피 드실래요? 괜찮아. 나는 집에 가서 먹을게. 배는 고팠지만 더 이상 이 집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태준이는 벌써 넥타이를 매며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도 일 열심히 해라. 네. 그런데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고 오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볐습니다.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들고 온 보상금 서류는 결국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마냥 편치가 않았습니다. 딸마저 날 반기지 않으면 어찌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소영이가 사는 반지하 원룸까지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습기 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말 좁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소영아, 엄마야. 문이 열리자마자 소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소영이가 제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태준이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정말 반갑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로 왔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그냥 보고 싶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좁긴 하지만 소영이의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원룸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소영이가 반갑게 맞아주니까 마음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드실 것 좀 챙겨올게요. 소영이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정성만큼은 넘쳐났습니다. 미안하다, 소영아. 이렇게 좁은 곳에서 혼자 살면서. 괜찮아요, 엄마.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소영이 얼굴에는 쓸쓸한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정말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소영이가 갑자기 제 발끝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양말이. 제 양말 발가락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려서 실밥이 엉켜 있는 게 보인 것입니다. 몇 번이나 꿰매고 또 꿰매서 신는 양말이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런 양말 신어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신을 만해서. 엄마, 이건 너무해. 새 양말이 얼마나 한다고. 소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갑자기 소영이의 표정이 멍해지더니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내가 어릴 때 오빠가 양말 버리면 엄마가 그것도 주워서 꿰매고 신었잖아. 그런 일이 있었나? 있었지. 오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셨잖아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희생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엄마한테 새 양말 사드린다고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 돈 아껴라 하셨잖아.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자기 용돈을 모아서 양말을 사준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워서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아직도 이런 양말 신고 있고. 소영이가 제 발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울컥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조건 새 옷 사러 가요. 괜찮다, 소영아. 돈 아껴라. 안 돼. 엄마가 언제 새 옷 입어봤어? 소영이가 단호하게 말하더니 작은 통장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소영이는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근처 시장 가자. 거기서 예쁜 옷 하나 사드릴게요. 그런데 가면 돈만 많이 써. 엄마, 집에 옷 많다는 내가 엄마 옷장에 뭐 있는지 뻔히 아는데. 소영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둘이 손잡고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형형색색의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비싸 보였습니다. 소영이가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가 입혀진 마네킹을 슬쩍 만져보면서 이거 예쁘네 했더니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세트로 10만 원인데 할인해서 8만 원에 드릴게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너무 비쌌습니다. 이걸로 하자. 저는 7천 원짜리 분홍색 티셔츠를 가리켰습니다. 그나마 제일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제가 고른 분홍색 티셔츠를 가져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옷들을 좀 더 구경했습니다. 엄마, 계산했어요. 이제 가요. 소영이가 종이 봉투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소영이 얼굴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쇼핑백을 열어보는데 분홍색 티셔츠 아래에 보라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소영아, 이건 언제? 엄마, 이것도 입어봐요. 이게 더 예뻐. 소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몰래 사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걸 왜 샀어?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엄마, 가끔은 예쁜 옷도 입어야지. 엄마 얼굴에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아껴서 저한테 옷을 사준 소영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뭐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차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아직은 할만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얼른 성공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려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넌 오빠 뒷바라지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딸에게는 대학 등록금도 대주지 못해 이 고생을 하는 걸 아는데도 딸은 원망은커녕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한없이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도 소영이와 이야기하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제 태준이 집에서 받은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너 혹시 결혼 생각은 없어? 아직요. 일단 엄마부터 잘 모셔야죠.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33인데 결혼도 미루고 저만 챙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엄마, 저녁 먹고 가지 그래. 괜찮다.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럼 자주 오세요.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바람도 쐴 겸 쉬러 와요. 소영이가 정말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태준이는 저를 귀찮아하는데 소영이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경의 차이겠죠. 태준이는 타지에서 공부만 하면서 제 고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소영이는 제 곁에서 저와 고통을 나누며 모든 걸 지켜봤으니까요. 소영이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효자는 바로 이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그 서류를 누구에게 보여줄지 말입니다. 소영이 집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태준이 차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큰 상자들을 여러 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미와 지훈이도 함께 왔더군요. 엄마, 태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팔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 태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봤던 시큰둥한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유미도 따라 들어오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너무나 극진한 관심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더니 갑자기 왜 이럴까? 태준이가 상자들을 식탁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거 많이 사왔어요. 이건 1등급 한우 등심이고, 이건 백화점에서 최고급으로 사온 전복이고, 이건 노르웨이산 오메가3이에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좋은 것만 드셔야죠.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지훈이 학원비라도 더 보태지. 엄마 드시는 건데 뭐가 아까워요? 정말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손자 지훈이도 평소와 달리 제게 꼭 달라붙어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지난번에는 제 얼굴이 까맣다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다정하게 굴다니. 태준이는 한우를 꺼내더니 직접 구워주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불까지 피워가며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주더군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구운 고기를 제 앞에 놓으며 말하는 태준이를 보니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했구나. 서울에서 보여준 차가운 대접이 미안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미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까지 해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님, 겨울 오기 전에 보일러 바꾸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이것도 충분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새 보일러 놔드릴게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철든 건가. 저녁까지 해주겠다며 유미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태준이는 제 옆에 앉아서 다리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두드려 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바라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준비한 저녁상을 받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뭐요? 당연한 거죠. 그동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태준이는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어주고 화단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운동도 꼭 하셔야 해요. 산책 같이 할까요? 괜찮다. 너 힘들 텐데. 전혀 안 힘들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였나?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태준이 가족들은 정말 극진하게 저를 모셨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의 차가운 대접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외사촌 동철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머, 동철아. 오랜만이네. 동철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태준이를 발견하고 반가워했습니다. 태준이도 와 있네. 네, 삼촌. 안녕하세요. 그래, 잘 됐다. 마침 너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동철이 태준이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얘기한 그 투자건 말이야. 그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태준이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삼촌, 그건. 아, 형수님은 모르시는구나. 며칠 전에 태준이한테 전화했거든요. 형수님이 재개발 보상금 받게 됐다고. 동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거 받으면 태준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투자처 있다고 얘기해줬거든. 저는 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비싼 선물들, 극진한 대접. 모든 게 보상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동철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태준이와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들킬 줄 몰랐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동안의 감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돈 때문이었구나. 동철은 아직도 모르는 채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53억 중에 10억만 투자해도. 저는 동철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제야 동철이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이와 유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은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진심을 말했구나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돈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진짜 효도가 아닙니다. 소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가져다 주며 엄마 건강하세요 하던 모습, 제 구멍난 양말을 보고 눈물 짓던 모습들, 그 아이야말로 진짜 효녀였습니다. 제가 인생을 헛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태준이 가족이 나간 후 저는 간단한 준비를 마친 뒤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소영이 집까지 걸어가는 길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소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와, 신기해. 안 그래도 지금 엄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오셨네요. 소영이는 언제나처럼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소영이가 부지런히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재개발 보상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영이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53억. 엄마, 이게 진짜예요? 그래. 우리 집이랑 논밭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서 보상금을 받게 됐어. 소영이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 고생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새벽부터 일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소영아, 엄마가 이 돈을 너한테 다 주려고 해. 소영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받은 돈이잖아요. 엄마가 편하게 쓰셔야죠. 아니야.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태준이는 이미 얘기 끝났고. 제 표정을 보고 소영이가 뭔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태준이와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극진하게 대하던 모습,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화를 내던 모습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영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돈을 함부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소영아, 너는 오빠 뒷바라지 안 하려고 대학도 못 갔잖아. 이제라도 엄마가 뭔가 해주고 싶어. 한참을 고민하던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작은 식당을 차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엄두를 못 냈거든요. 혹시 창업 비용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리고요. 빌리긴 뭘 빌려? 그냥 받아. 안 돼요, 엄마. 빌리는 걸로 해요. 제가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소영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 건강밥집이라는 간판을 달았더군요. 엄마의 건강한 한 끼라는 부제목도 작게 적어놨습니다. 엄마, 오늘 첫 영업이에요. 긴장돼요. 괜찮을 거야. 내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잖아. 소영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잡곡밥을 짓고 제철 채소를 손질하고 저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가지볶음, 연근조림 같은 건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나 버섯을 활용한 단백질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배달앱에 등록하고 나서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개, 20개 정도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6개월 만에 직원을 2명 고용했고 1년이 지나자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소영이는 타고난 사업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깔끔한 매장 관리, 일정한 맛 유지, 친절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소영이는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강민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매장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업상의 거래 관계로 만났지만 서로의 성실함과 진실함에 끌려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민호 씨는 소영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으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영이와 잘 통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노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뒷바라지 안 하려고 자기 청춘을 다 바친 아이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에는 태준이네도 왔지만 여전히 저와는 서먹했습니다. 소영이는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 자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는데 시기를 정말 잘 맞췄습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주식을 사두었다가 큰 수익을 냈습니다. 소영이는 번 돈으로 좋은 위치에 넓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부부 사는 집에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소영이가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결국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소영이의 신혼집은 입지가 좋은 곳에 넓은 아파트였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 넓은 주방, 따뜻한 바닥 난방까지. 무엇보다 소영이 부부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사위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로 자랐던 터라 저를 엄마처럼 여기고 친아들보다 더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한편 태준이네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다니던 대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실적이 악화되면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40대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태준이도 결국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다니던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방 재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대기업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에서부터 탈락했고 연봉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중소기업은 지원하지 않았고 대기업은 젊은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유미도 처음에는 남편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했습니다. 저축은 점점 줄어들고 지훈이 학원비며 아파트 관리비며 나갈 돈은 많았습니다. 결국 유미가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입으로는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재계약할 돈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고 태준이네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더 작고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지훈이도 다니던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유미는 풀타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제가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어렵게 산다니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빠는 오빠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소영아,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낡은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태준이와 소영이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겠지.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행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태준이가 지금쯤은 깨달았기를 바랐습니다. 소영이처럼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이 진짜 효자입니다. 태준이처럼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효자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소영이가 차려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소영이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우리 집 앞에 와 있어요. 뭐, 유미 언니랑 같이요. 그런데 소영이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뭐,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다니. 태준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어?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막 들어온 거라. 비가 오는데도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태준이와 유미가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와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 말끔했던 태준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유미는 더 심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도 비에 번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를 무시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오빠, 언니, 왜 이렇게?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께 사과드리고 싶어. 소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어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들어오거라. 제가 말하자 태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와. 비 맞고서 있으면 감기 걸려. 태준이와 유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수건을 가져다 주며 중간에서 어색해했습니다. 태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태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고생을 해보니까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을지 알겠더라고요. 유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돈이 있으면 아첨했던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요. 유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뉘우치는 게 맞니? 또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태준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정말 알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저희는 이제 정말 바뀔게요. 유미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님은 저희가 모셔야 할 뿐이에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빠도 많이 반성한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태준이와 유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제 자식입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무릎 아프겠다. 제가 말하자 태준이와 유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됐어. 그만 일어나. 태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달려와서 꼭 안았습니다. 마흔이 다 된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미도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소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이 됐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건강한 집밥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고 정중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불편한 건 없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요즘 건강은 괜찮으시죠? 소영이가 잘 챙겨줘. 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극진하게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가족이 돌아간 후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랬구나. 오빠도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시련을 겪고 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위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현명하게 처리하신 것 같아요. 계속 모른 채 했다면 어머님 마음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돈 때문에 갈라졌던 가족이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로 다시 뭉쳤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지난 시간들의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행복한 가족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 잔고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태준이는 이제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저를 대합니다. 유미도 변했습니다. 제게 존댓말도 제대로 하고 제 의견도 존중해 줍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저를 극진히 모십니다. 그리고 민호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2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고급 아파트에서 받았던 그 라면 한 그릇. 그것이 제게 가장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투명 인간이 되고 돈이 있으면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진짜 가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있든 없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는 소영이 부부,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태준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습니다. 더 이상 라면 한 그릇이 아닙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